이번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그 엄중함에도 현재 이곳에는 기조 발제자 및 패널분들과 또 유튜브 생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경상남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을 이용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해당 패널 분들께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4일 이 세종특별자치시 저녁에도 행정명령에 의해서 모든 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저희 모든 그 마이크의 커버도 죄다 항균 형태로 해서 철저히 방역을 지키고 이 포럼을 운영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교육정책연구단장이신 박종훈 경남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엔 하지원 학부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박현성 학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전문가로서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조 발제를 해주실 우리 한윤정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조 발제를 해주실 안재정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포럼 시작에 앞서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우리 최교진 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최교진입니다. 방금 소개해 받으신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실 한윤정 선생님, 안재정 선생님,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총괄 준비해 주신, 그리고 오늘 패널로도 참석해 주시는 우리 박종훈 경남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패널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7월 9일 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비상선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55일째 됐네요. 올여름 정말 예를 찾아볼 수 없이 50일이 넘는 긴 장마 기간을 거쳤고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 조금 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지금 아직 가늠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이 지구로 인해서 큰 홍수, 슈퍼 태풍, 대가뭄 같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탈탄소화 선언, 환경 지수 개발, 친환경 기업 투자 규모 급성장 같은 시급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환경은 이제 미래 세대의 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환경 문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해서 기성세대의 책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학교 환경 교육의 방향 어떠해야 될지, 내용은 어떻게 채워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학교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실천적 논의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 논의에 함께해 주신, 지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발제는 학교와 사회가 함께 만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국 생태문명 프로젝트 디렉터이신 한윤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윤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5년간 경향신문 기자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생태문명이라는 주제로 일을 하고 있고, 이 생태문명이라는 개념을 공공정책과 같이 전맥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는 생태전환교육 워킹그룹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많이 보셨던 장면일 것 같은데요.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일 날 결석 시위를 시작한 게 2018년 8월이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10대 환경운동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친구는 유엔 본부 앞에서,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저렇게 글로벌 유스 카운슬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각 도시의 청소년 대표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이 태국의 릴리라는 친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많은 사회를 참지 못해서 학교 다녀오면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고 20군데씩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런 플라스틱에 둘러싸인 물고기의 어떤 심정을 느껴보기 위해서 저렇게 비닐로 몸을 칭칭 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밑에 이제 청소년 기후행동 학생이 작년 5월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타임즈가 작년 연말에 그레타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92년 역사상 가장 최연소라고 하는데요. 선정한 이유가 재미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와 맺는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니까 유일한 보금자리는 아시다시피 지구와 모든 생명일 텐데, 그런 포식적인 관계가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와 그다음에 미래세대의 관계로까지 이제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저희가 미래세대의 삶을 좀먹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파편화된 세계에 배경과 국경을 뛰어넘는 목소리를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책임이냐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만 해도 워낙 복잡하고 그 안에 성차, 계급차, 어떤 민족 차이, 종족 차이, 여러 차이들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다 보면 환경 문제가 사실 뒤로 밀리는데, 아주 지금 분명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목소리인지 그걸 단순화해서 전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저는 밑에 있는 말이 그걸 대표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량 종말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 같은 허황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물론 미래 세대가 어떤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른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청소년 기후행동
많은 활동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그 어른들의 각성과 특히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에 제시한 어떤 요구사항인데요. 보면은 첫 번째는 교육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을 해달라. 그래서 교육시설들의 에너지 절감화와 효율화, 그 다음에 금고 지정 시 온실가스 투자 여부 반영, 그 다음에 채식 선택권 보장, 이런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교육을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기후 행동을 공식 지지하고 학생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 전환 교육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밑에 하얀색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반영을 안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정책 속에서 거의 다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5년짜리의 생태 전환 교육 중장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환경이 어떻게 생태적으로 전환돼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학교가 생태적인 전환의 핵심은 지역화이고, 그 지역에서 어떤 학교의 역할들이 이미 어떤 혁신 교육지구라든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협력을 더 강화하고, 그것들이 어떤 지역 순환 경제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세 번째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 중장기 계획이 잘 정책과 전맥되고 학교 현장에 이제 파급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워킹 그룹이라는 그 정책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을 던졌던 것은 어떤 것이 실질적인 기후 위기 교육이고 어떤 것이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냐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후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들을 어떤 내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물론 필요하고,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성인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2030년대 이후의 세계를 전망하면서 그에 대비한 지식과 태도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은 지구의 용량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용량을 넘어섰고 이제 앞으로의 문명은 생태 문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실질적인 기후위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 보장이란 어떤 이제 환경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 기후행동 학생들처럼 주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지식을 넘어서 어떤 근본적으로 이 바뀌는 세상에서 아니면 위기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로 커가는 것이야말로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는 힘,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능력, 이것이 저희가 그레타 툰베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태 전환 교육은 생태 환경 교육을 더 확대하고 더 심화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의 생태적인 전환까지도 같이 맞물려야지만 실제적인 생태 전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셨던 중장기 계획이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정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올해 몇 달 동안 관련 부서들끼리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약간 구조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교육 주체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운데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은 거점 학교가 되겠지만 점차로는 모든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융합 수업
어떤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가 실제적인 어떤 생태적인 전환을 실험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요구했던 채식 선택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채식 선택제를 넘어서 생활 방식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그거를 막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실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아마도 지구사랑 실천의 날이라는 걸 정해서 학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생태 전환 교육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새로운 개념이고, 기존의 생태 환경 교육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을 누구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어떤 열의와 지혜를 모아서 어떤 그런 전환 교육의 모습을 형성해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협력에서 혁신교육지구화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순환 경제라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학교가 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말씀드리면서 그 학생 주체성 관련해서 질문하는 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려면은 자기의 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지금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진학, 진로, 취업, 그다음에 기술 발전, 행복, 좋은 삶, 뭐 이런 등등 자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동떨어져서 환경 교육을 시키는 것은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질문하는 힘들이 생길 때 성찰적인 사고력이 만들어진다면은 학생들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저 위에 계시는 그 외국인 원어민 영어 교사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었고요. 저 선생님은 본인이 환경주의자이지만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을 이야기하자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아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런 주제들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라든가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활발한 담론이자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게 페미니즘이고, 지금 학교의 여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남학생들도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그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이고 미시적인 문제이면서 거시적인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자연이, 동물권, 채식, 그다음에 생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환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환경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라고 쓰고 미래라고 읽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환경은 현재 수많은 사회 문제의 일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온다면 물을 퍼내야 할까? 아니면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끝없는 경제 성장이라는 아까 그레타 툰베리가 말했던 그 허황된 얘기죠. 돈과 경제 성장이라는 그 코끼리가 지구를 짓밟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이런 속에서 환경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분은 지금 시대의 환경 교육이야말로 실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이 삶을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통합적이면서 가장 급진적인 학문과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교육은 우리가 당면한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고 환경영화제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린 보트를 타고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환산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IMF 같은 경제 그 후퇴를 5번 겪어야지만 50%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른들도 인식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교육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생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AI,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어떤 생태적인 전환이라는 큰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들은 어떤 기술 발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연구나 데이터들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과 어떤 지식의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그거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런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교육은 바람직한 가치와 철학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더불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지속 가능하다는 게 무엇인지, 예, 그런 토론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환경 관련된 지식들이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환경교육에 모두가 주목하는 시기고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고 모두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끌림이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희망적이고 멋있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돼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 같고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떤 뜻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우정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어른들에게도 끌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는 풀무학교 창립자 이창갑 선생님의 표어고요. 저기는 2018년에 그 학교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도서관, 마을 도서관이었습니다. 저 표 중에서 참됨의 새 인간의 이 결의가 깨나며 영원의 새 나라의 이 결의가 살아감. 1945년에 쓴 글인데요. 참됨의 새 인간. 이 결의가 깨난다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설정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지 굉장히 숙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그 시금고 지정시 석탄 기업 투자 여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은 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은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발표했을 뿐이고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고맙게도 응답했다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저런 예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저걸 봤을 때 정말 저희는 응답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모두 다 같이 어떤 학생들의 어떤 요구와 희망을 꺾지 않고 모두 다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조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생태문명의 핵심 학교란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 회장이신 안재정 송내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천 송내고등학교의 교사 안재정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학교에서 조성된 그 실외 공간이나 실내 교실 공간인데요. 지난 3년간 저희가 이제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지난 15년간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해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의 속도는 되게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이긴 하지만 그 느림이 우리의 변화를 막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길 바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위기의 시대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감들이 있고요. 실제 여러 현상들을 봤을 때 이런 환경 위기는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적인 폭염이라든지 올해 장마가 역대 최장기 장마였죠. 그래서 실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또는 미세먼지 같은 것 등이죠. 플라스틱이 개발된 지 150년이 지났고 산업화 이후에 꾸준히 미세먼지가 배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우리 곁에 와서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해지는 환경 문제 속에서 가는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시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큰 10년 단위로 3가지 사건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낙동강 패널 사건이 있었고요. 낙동강에서 모 기업이 패널을 벌인 사건이었는데 낙동강이라는 굉장히 지역적인 작은 위치에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큰 재난처럼 받아들였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0년 후에 기후변화라는 큰 문제가 다시 우리나라에 도래하게 됩니다. 낙동강 패널 사건에 비해서 기후변화는 굉장히 큰 거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도 또 국민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그 후로 10년 후에 미세먼지라는 굉장히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앞선 두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문제인 거죠. 낙동강 패널 사건처럼 너무 지역적이거나 기후변화처럼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당하게 우리를 불편한 사이즈로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과연 이 문제에서조차도 우리는 국민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막았던 2가지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감과 불확실. 사람들이 제일 심리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고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어떤 정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2가지의 감정을 빠르게 없애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미세먼지, 코로나, 기후변화 같이 이렇게 진화하는 환경 문제를 그 누군가는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도래할 또 다른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우리는 더 이상 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 쓰는 교육, 나무 심기 교육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환경 교육이 최소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고 주체로서 살라고 가르치면서 니들은 마스크 쓰고 피해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건 주체로서 삶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나무 심기 교육의 대표적인 환경 교육 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4위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1인당 12만 톤을 배출하죠. 12만 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계산해 봤는데 나무를 2,000그루 심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나무를 20그루도 못 심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2,000그루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해결책보다는 아이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잡해지는 환경 문제의 세계는 뭘 준비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201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2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환경 위기가 더 이상 경제 위기보다 더 최선의 위기다라는 선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학생들은 기후 스트라이크를 했고 작년에 유럽 의회에서는 기성정당이 몰락하고 녹색당이 등극하는 그런 이변을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 세계들은 점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떤 걸 얘기하기에 앞서 그 시초가 되는 스토리의 사건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9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대지진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9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고, 이 쓰나미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 체계의 핵심부로 생각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그 폭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됐던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을 공격했던,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 사회에서 유행했던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그 스포츠가 뭐였냐면 마라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자기를 지키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스포츠로서 마라톤을 꼽았던 거죠. 대정전이 돼서 집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집에까지는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요청하는 기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매뉴얼이 없는 시대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 그게 어떤 면에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도달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교육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툰베리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1992년에서 2019년까지 미래센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1992년에 세반스키가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라는 호소가 2019년에 툰베리의 절규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가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걸 해보자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학생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저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가장 공격받고 있는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 두 가지 시스템은 수능으로 대표되는 평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내신으로 대표되는 생활기록부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이야말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의 거의 70~80%에 해당하는 일 같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비밀의 철학을 좀 말씀드리자면, 실제 컵의 기능을 하려면 그 컵을 비워야만 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문명의 핵심 학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무엇을 어떻게 비울까진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핵심 학교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꼽자면, 교육과정, 공간, 시설, 교사 역량이라고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이거는 꼭 생태문명의 핵심 학교 이외에도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요소를 담은 실마리를 지난 3년간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던 꿈꾸는 환경학교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책연구단에서 조직인력법정책, 교육과정, 공간시설 연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 제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성을 맺고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최종 도달점은 아마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보이는 건 교육과정 목차인데, 실제 그동안 교육과정 목차상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에서 접근했냐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너무 치우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교육과정을 바꾼다고 하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편성 운영, 이런 데서부터 문제의 시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가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방식을 제안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가 환경교육의 장이 돼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리고 5가지 요소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 3개는 공간혁신에 대한 거고, 하나는 약간 스마트 교육에 대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린 학교가 환경교육에서 해야 되는 그런 그린의 모습을 담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린 학교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 학교를 하자고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략 이런 이미지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학교를 그린그린하게 바꾸는 그런 이미지들인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동안 실장님과 교장 선생님의 수배에 학교 수비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숲, 산림 혹은 나무라는 단어가 총 2000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서에서 몇 번쯤 등장하는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초등학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중등학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도 한 번 등장하죠. 그것도 일반 과목이 아니라 전문 과목의 농업 과목에서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학교에 아무리 많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고 그런 살림을 만든다고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누군가의 숲과 살림에 머물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고민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에너지 학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학교에 있다 보면은 실제 학교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공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절약과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실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실제 미래 세대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제한되고 소중한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에너지 스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실제 절약하는 건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런 면에서 콩쿠르 환경학교 지원 사업을 지난 3년간 해왔고요. 그리고 학교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일상의 공간에서 생태와 미래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스마트 그린 학교에서 좀 구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느낌인데 이런 학생들을 생태와 미래의 공간으로 이끄는 토끼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학생들이 지나가는 복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업하는 교실들, 그리고 그 교실과 연계된 야외 수업 공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뭔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색다른 수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그런 게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동아리와 연계가 되고, 그리고 뭔가 학생들이 그동안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했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나은 학교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학교 숲이 이제 조경을 넘어서 뭔가 에듀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런 에코스테이션이나 커뮤니티 가든 역할들을 이제 학교 공간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연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교사의 질을 확보하는 일이죠. 그런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법 중심의 에듀테크를 넘어서 문제의 본질을 접근하는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컵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도자기 컵을 전기 컵으로 바꾼다고 해서 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컵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비워주고 그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거나 남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건 되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시민으로서 학생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91%가 다 도시에 살거든요. 도시에 산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역의 좋은 이웃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은 송내 IC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마 송내 IC가 모르긴 몰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으로 봤을 때 아마 1, 2등을 다투는 곳일 겁니다. 항상 막히는 정체 구간이거든요. 거기서 학생들과 함께 지역의 환경 문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커뮤니티 매핑이나 활동을 했고 학생들이 자원을 받아서 65명의 학생들이 토요일 날 방과 후에 2시간 동안 550개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찍었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과학의 힘이라고 보고 생태문명의 학교가
학생들과 함께 해야 되는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모은 550개의 아이템에서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갖지 못한 데이터를 가졌거든요. 예를 들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중앙 길이 부천의 이렇게 중앙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약간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옆에 공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원에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그 옅은 색깔로 표시됩니다. 즉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도 이거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과 시민들을 활용하면 주체로서의 시민의 역할로서 학생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인공지능이나 정보화 교육 체계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교육을 해나갈 때 지금과는 다른 뭐 더 이상 나무 심기나 마스크 쓰자 이런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환경교육의 모델이 탄생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질문을 돌려주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 포럼의 무게를 더해 주시고 전체적인 연구 진행을 또 책임져 주셨던 우리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박정훈 경남교육감님께서 미래 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최근에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가 오면 그때도 학교가 또 멈추나요? 기후위기로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낯선 질문을 지금 아이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미래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대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큰 아픔을 남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시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전례 없는 긴 장마와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학교의 역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저희 경남 창원시에 있는 상남동에서 열린 스쿨 스트라이크 학생 집회에 직접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멸종위기종이라고 부르면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7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로부터 김해 내덕중학교 김준원 학생 그리고 마산 가포초등학교 박지호 학생에 이르기까지 어린 학생들의 외침에 어른들은 응답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지구를 위해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 가포초등학교 6학년 지호 학생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7일 경상남도 교육청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 전국 교육감들께 비상선언을 제안했고 지난 5월에는 전국 교육감들께서 만장일치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7월 9일에는 환경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모시고 17개 시도 교육감들께서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선언을 하계에 이르렀습니다. 비상선언문에는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위한 4가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배우는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찾아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 다문화, 환경 등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지구 공동체의 생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이 선언에 대한 실천을 미래 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환경학습권은 환경권과 학습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합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환경학습권은 미래 세대가 원할 때면 언제나 어디서나 양질의 환경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소년 기후행동단이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원한다고 해도 충분한 환경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미래 세대가 사회에 나가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정의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를 미리 체험하고 설계하면서 스스로 내면화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이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만드는 미래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로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학생의 말이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오늘,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문호이자 근대사상가인 루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2050년을 생각하겠습니다. 환경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점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이 바쁘신 중에도 여기까지 또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 그 국가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우리 학생대표 박현성 학생께서 제목은 미래 세대는 바란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교육을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운영위원 박현성입니다. 2019년에 세계일보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문조사 결과에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순환 사이클로서 자연스러운 지구의 격변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었고,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주범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UN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책임일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금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으로 저는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투발루와 같은 섬이 물에 잠기며 북극곰이 살아갈 곳을 잃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의 학교 환경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환경 재난을 먼 미래, 먼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세대가 겪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 10년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 10대와 20대는 환경 문제에 가장 무관심하고 지식이 부족한 세대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환경의 위험을 안고 살아갈 10대, 20대가 자신의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 나서서 환경 문제와 기후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해결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학교 환경 교육의 부족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환경 교육은 자습하는 시간이거나 다른 과목 수업 시간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았고 또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해도 타 과목 선생님께서 환경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거나 환경 문제를 1차원적으로 알려주는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교육이 반복되지 않게 학교 환경 교육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학교에서 환경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학교 환경 교육을 방치해왔습니다. 학교 환경 교육의 방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하여 아니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은 자연환경과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학교 환경 교육을 지속하여 모범적으로 진행한 나라들은 청소년, 청년 기후변화 시위 참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환경 교육으로 자신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왜 변화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시위하고 정부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본 환경 교육이 전제되어 있는 그들의 부모님 세대, 즉 기성세대, 또 자신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와 그 기성세대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 탈탄소 정책, 플라스틱 사용 규제, 친환경 건축 자재 도입과 통유리 건축물 금지 등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기후 행동의 행동으로 교육청을 움직여서 학교 환경 교육 비상선언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태주의적 삶의 전환을 위한 환경 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알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하는 환경 교육은 단지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를 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필요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 생태적인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다양한 기후 재난들이 대두되어 왔고 최근에는 호주의 대형 화재, 우리나라의 최장기간 장마 등 다양한 기후 재난들이 이미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환경 교육은 이러한 기후 재난의 원인, 영향, 피해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이면서 복합적으로 알려주어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생태주의적 삶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들이 배우는 대다수의
환경 교육은 막연하게만 지구 온난화는 나쁜 것이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를 이야기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라, 전기를 아껴라라고 실천해야 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인 연결고리 없이 주입식으로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환경 교육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 아니라 여러 환경 재난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환경 교육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점차 강해지는 태풍, 이상 한파와 폭설, 고성과 호주 등 국내외 대형 산불 등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연속적인 환경 재난은 기성세대가 묵과하고 숨겨왔던 환경 문제들의 심각성을 직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가 생태주의적 삶을 살지 않고 기성세대에게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성세대가 된 이후 더 심각한 기후재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기후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요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에게만 환경교육을 진행하여 기성세대들이 망쳐놓은 지구를 되돌려놓는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똑같이 환경교육을 진행해 생태적 전환을 이뤄내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권 보장을 바라는 요구입니다. 혹시 마중물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마중물은 펌프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안에 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 환경교육의 변화가 환경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환경 문제를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 의무 교육화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바가지의 물이 많은 양의 맑고 깨끗한 물을 끌어올리듯이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정치인에서 친환경 정치인으로, 기업가에서 친환경 기업가로, 건축가에서 친환경 건축가가 되는 등 가치관의 변화부터 삶의 변화까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청소년 기후행동과 같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책들을 바꾸고 조금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이끌어내고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환경교육의 변화를 더 미루게 된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세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세대이며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교 환경 교육이 변화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책들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기후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태주의적 삶을 살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 교육 내실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 세대가 원하는 환경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님과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변화를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를 바로 알고 생태주의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환경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학교 환경 교육법을 제정하여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고 선생님들도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단지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연대하고 합심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이 끔찍한 기후 재난으로 인한 멸종 위기종이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께서 상당히 그 심각한 말씀으로 좋은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발제자는 환경단체 에코맘 코리아 대표이시면서 우리 학부모를 대표해서 하지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제목은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교육입니다. 그럼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성 학생이 고2예요. 제 딸하고 같은 나이인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울컥울컥해서 제가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많이 이야기하셨고 다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아까 이런 이야기를 박현성 학생이 알고 있는데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제대로 아는 걸까요? 이거는 뭔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뭐 이런 거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환경 문제는 선언으로, 약속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삶의 방식은 우리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습관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이건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교육 중에 이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담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전국교육감님께서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그런 비상선언을 하신 것이 정말 적절한 시기이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경교육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단 앞에도 계속 나왔다시피 환경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도 없고 환경교사도 없고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환경교육 수업도 아까 학생들이 이야기했지만 입시를 위한 자습 시간으로 대체되기 위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환경교육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가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저는 이번에 그 스마트 그린 스쿨이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결국 하드웨어뿐이고 실천과 행동이 없는 거라고 제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그 1위이고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착한 에너지를 확장하고 뭐 LED로 교체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하는 것들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문제는 에너지 사용량이 함께 줄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줄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사람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리바운드 이펙트라 그러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연비가 좋아지면 더 큰 자동차를 사고 더 큰 냉장고를 사고 냉장고 개수가 더 늘어나고 외식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사람 수도 그 가족 수도 굉장히 줄었지만 우리의 생활 패턴은 굉장히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이 스마트 그린 스쿨에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학생들을 담을 것이냐, 이것이 전국 교육감님들이 또 해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환경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교육을 어떻게 열 것인가? 결국 스마트 그린 스쿨은 그 하드웨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요.
학생들을 그린 인플루언서로 키워야지 스마트하게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친환경 가치관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엄청난 잔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잔반도 안 남기고 쓰레기 분리배출도 잘하고 쓰레기 자체도 감량되고 교복도 물려주고 참고서도 중고매매가 이루어지고 일용품도 배달할 때 빼고 하고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경과 기후 위기를 좀 아는 그런 그린 인플루언스가 되어야지만 학교가 정말 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의 탄소 중립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린 것이 되어야지만 그린 스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청소년들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저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 교육, 학교에서의 그린스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경 지속 가능 교육은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교육인데요. 이 학교 시스템 하에서 이걸 확장해 나가려면 저희가 볼 때는 자유학년제 수업이라든지 창의체험 수업, 방과후 수업,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이런 거와의 연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와 관계가 없지만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잘 되어 있는 여러 지역이나 시민사회의 긴밀한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 교육도 더 성숙되어야 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고요. 생애주기만 환경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이끄는 또 리더들의 그런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들처럼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또 교사들 또한 이런 환경과 지속가능 교육의 내용이 필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육이 또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함께 갈 멀리 갈 텐데요. 그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지 않으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지자체,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거버넌스라든지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 기업, 또 환경 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거버넌스라든지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 학생과의 거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정까지 연결돼서 내재화돼서 습관의 연결성과 지속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화시키고 정책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또 질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유연한 상호 보완의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미래 교육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생이 말했듯이 그 오늘이 바로 그 학교 환경 교육의 활성화가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요. 지속 가능한 사회 길을 열고 우리 청소년들이 멸종 위기종이 되지 않도록 하길 기대하는 그런 포럼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공주대 교수님이시면서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재영 선생님께서 전문가를 대표해서 발제해 주시겠는데요. 발제 제목은 교육의 대전환, 미래의 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재영입니다. 방금 그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전문가라는 영역에서 대표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교육을 꽤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위기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뭐 제 잘못이라고 말하면 좀 과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것 같고 그 책임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보기와는 다르게 좀 낭만성이 있어서 빗속을 거니는 것도 좋아하고 비 맞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요 며칠 전에 이렇게 집에서 저는 시골에 사는데 시골 집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무섭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는 무서운 거 별로 없거든요. 세상에. 근데 갑자기 그 비가 무서워졌어요. 비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막 세상이 다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제가 예전에 듣고 참 웃기고 재밌는 속담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 아 이건 가물징조야 라고 한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 속담보다 조금 덜 어리석은 사람을 보통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소를 잃었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외양간을 고치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떠내려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걸 가물증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으니 해결책을 찾으려고 뭘 할 가능성은 더 없겠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거의 한 지난 20, 30년을 그렇게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 아 이건 가물증조야 라고 하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앞에 그 발제해 주신 선생님 얘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산업 문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증명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태 문명이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교육감님들의 선언에서도 첫 번째 환경학습권과 생태 문명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괜찮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의 양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문명이 생태 문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는 건 굉장한 자기 성찰과 뭐랄까요, 그 통제력이 없으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생태 문명적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거의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자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앞에도 몇 번 나왔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얘기를 저도 잠깐만 하고 가자면, 제가 예전에 학교에 학교숲 만드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 숲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학교와 학교에 숲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학교를 그려보라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한 1000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학교에 숲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그리면 숲속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함께 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그리고, 학교에 숲이 없는 애들은 학교를 그리라고 하면 건물을 그려요. 그리고 창문에다가 2학년 1반, 2학년 2반 이렇게 반 번호를 써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집과 가정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집에 간다 그럴 때 그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그런 삶이 있는 그곳을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린 가정,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린과 스마트를 접근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람은 없고 건물 유리창에 반번호만 붙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감님들의 선언에 보면 두 번째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문명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모두 상품화시키는 아주 나쁜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는 곳이 나를 더 비싼 인간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리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꼭 학교 생활인 것처럼
불행하게도 그런 결과가 된 것 같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의학 분야의, 의료 분야의 분쟁과 파업을 보면서 그런 걸 더 확인하게 될 때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교훈적인 것 같은. 근데 그 동화야말로 정말 잔혹동화죠, 잔혹동화. 끊임없이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착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는 그 옆에 어린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죽어버린 그 사람처럼 우리가 그 지금까지 자연을 그렇게 도구화하고 상품화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이 그런 면에서 그린이라고 했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고 그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나온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보다 야외 활동 시간이 짧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교육감님들의 선언문에 보면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으신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꼭 앞으로 우리가 기후 환경 교육을 할 때 초점을 좀 맞추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배출된 전 세계 온실가스의 50%는 부자 10%가 배출한 겁니다. 그리고 하위 50%가 배출한 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태풍이 오고 홍수, 가뭄의 산사태와 이게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부터 그 피해를 받기 시작하면 배출량으로 보면 제일 적은, 제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부터 이 피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부정이죠. 책임이 없는 사람부터 피해를 받게 되니까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기후환경 교육은 단지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정의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꼭 함께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 어린이 환경 안전 네트워크에서 나온 매뉴얼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나빠지면 나쁜 오염물질들이 방 안에 이렇게 바닥부터 쌓이니까 오염물질이 무거워서 누구부터 제일 먼저 피해를 받냐면 눈과 입과 코가 제일 낮은 사람부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닥을 기어다니는 애기들부터 피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변화도 이런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뭐 3억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6억 명이라는 데이터도 나왔더라고요. 누구부터 없어졌냐면 가장 가난한 여성들의 일자리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의 자녀들부터 이제 피해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코로나라고 하는 안전과 질병의 문제, 그리고 성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빈곤의 문제, 아동의 인권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우도록 학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120년 전에 그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그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성균관에 여전히 사서상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요. 아마 그때 그 개정을 했던 분들은 학교는 영원히 앞으로도 사서상경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지구는 우주의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별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처럼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영수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잖아요. 120년 전에 사서상경처럼 여전히 앞으로도 학교의 교육과정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100년 후에도 국영수가 여전히 학교 교육의
마치 이제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학교가 여전히 그럴 거라고 믿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페르니쿠스적인 교육과정의 전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바뀌게 될 2022년 교육과정에 무엇을 중심에다 둘 것인가, 여전히 국영수일 것인가,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의 좋은 삶,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중심에 놓고 교육과정을 다시 고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그 네 분의 발제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그 우리 같이 온라인 상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기조 발제와 그다음에 또 우리 발제해 주신 네 분 패널 분들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주시면 그 질의한 내용을 저희가 여기 도와주시는 분이 같이 도와주셔서 제가 대신 여기서 패널 분들에게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정리된 질의 내용이 있으면 좀 예. 예, 질문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이제 그 우리 같이 온라인 상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기조 발제와 그다음에 또 우리 발제해 주신 네 분 패널 분들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주시면 그 질의한 내용을 저희가 여기 도와주시는 분이 같이 도와주셔서 제가 대신 여기서 패널 분들에게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패널 분들에게 질의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종훈 그 경남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특히 학교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저희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대표해서 경남교육청이 가장 앞서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요즘 교육부에서 그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실제 그 우리 기조 발제하신 분들이나 학부모 대표님 여러분들이 또 얘기도 하셨는데 이 교육감님 입장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내용 중에 향후 이제 좀 더 교육부나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이제 모습을 만들어 가시겠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그린은 어떤 모습으로 좀 돼야 되는지 향후에 이런 내용을 혹시 교육감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최근 우리 학교의 화두가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말로 좀 바꿔 쓰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녹색 미래 학교로 부르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린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태 환경이라는 요소를 담은 학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은 뭐 단순히 태양광 패널 몇 장을 올리고 그리고 그 나무를 좀 심어서 이렇게 뭐 단열 효과나 어떤 그 보온 효과나 이런 것으로 좀 전에 우리 하지원
대표님이시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제 좀 더 사람 중심으로 또 실천 중심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 생태적인 가치가 교육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녹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린 스쿨, 녹색 학교는 담겨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나아갈 때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뭐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전체 우리 선생님들 중에 또는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그 내용에 담아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함께 모여서 정책으로 학교로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함께하는 의지가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교육감님들과 함께 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실상 이번 포럼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대표해서 박현성 우리 학생 대표분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또 사실상 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주체로 나서야 될 분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박현성 대표님께서는 학생이 기후 위기 이 환경 재난 시대에 미래를 열어가는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나선다면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학생들의 기후 위기라는 게 학생들의 개인의 실천으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성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연대하여 기후 위기를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이게 단지 미래 세대만 주체되어서 나서는 것보다는 더 다음 세대와 그 기성 세대가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세대와 함께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쩌면은 그 질문한 그 우리 기성 세대들의 경우 더 좀 고민하라는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학부모 대표이신 하지원님에게 그 질문이 왔는데요. 그 학부모님들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또는 지금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같이 열기 위한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들을 좀 더 듣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환경 문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실천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함께 이제 움직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관계성을 잘 몰라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사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 돌아야 되고 이 물건이 버려지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고 그것이 기후 위기를 만든다라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물건을 산다 그러면 엄마들이 그래 사 뭐 필요하니 사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멸종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행동을 할 때 이거에 대한 관계성을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배달 음식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택배를 시키기도 하는데 일단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그 그릇을 비우고 씻어서 이제 내보내야지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재활용 로켓 발사되고 로켓이 다시 회수되는 재활용 시대라고 하지만 엄청난 초과학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가정에서 더 생각하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주대 이재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에겐 시간이 너무 없다. 어떤 과학자는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늦었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 보자 하시면서 제안한 게 우선 국가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저희가 국가교육과정은 초중등의 경우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작년에 국가교육과정이 바뀌었고요. 누리교육과정이 지금 교육부에서는 2022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이 기후 위기 시대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여기다가 정확하게 요구하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이 왔네요. 네, 2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차근차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할 것 같고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교육 과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학교 안 가도 돼? 학교를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지만 이제 다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차기 교육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것들을 의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 과정이 길러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적인 속성을 내면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은 변화의 주체이기 이전에 변화의 대상이라는 자기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핵심 역량이나 또는 무엇보다 이제 학교 자치, 교육 자치 또는 수업에 있어서의 교사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다 강화되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말은 결국 국가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통제력을 많은 부분은 내려놔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제 짧게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이제 교과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어떤 교육을 강조하다고 할 때마다 그 교과 이기주의이거나 교과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교과라고 하는 벽을 더 큰 틀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편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우리 교육과정에서 항상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불리는 것들, 인권, 민주, 안전, 통일, 평화 또는 인성, 다문화, 들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환경과 지속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담은 주제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교육들이 기존의 교과라고 하는 견고한 틀 속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녹여서 들어가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볼까.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게도 저는 환경교육을 전공한 입장에서 저의 가장 가까운 벗이어야 될 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이나 이런 것들과 학교 교육 속에서 시간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것 같은 아주 불행한 심리적 상태로 지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교육과정 속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제가 환경교육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 입장에서 인권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다문화나 성교육이나 평화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서 또 국영수 사과나 은미채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 세계의 문제를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과정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의 처지나 학교급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분들께서 지금 그 질의 들어온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기조 발제해 주신 한윤정 쌤하고 안재정 쌤한테 마지막으로 한 1분씩만 좀 기회를 드려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사실은 한윤정 쌤과 안재정 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질문 들어온 것도 있고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한윤정 쌤한테는 이게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 전환이 교육만으로 되는 거냐, 사회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산업주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교육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이 적절한 말인지에 대한 판단이나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재정 쌤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실제로 그 입시 위주 교육, 경쟁 교육 체제 내에서 이 환경 교육을 하기 위해 특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가능하더라 하는 실천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뭐 그건 참고로 하시고 두 분께서 우리 한윤정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좀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작은 단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생태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학교에서 어떤 것들이 생태 발자국 1을 넘지 않는, 내가 지구에 쓰레기를 남기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생활일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넓게는 학부모들까지 같이 실천을 하면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런 조그만 것들이 지역으로, 조금 더 큰 지역으로 이렇게 차차 커진다면 조금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변화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그 변화에 따라가겠다라는 모델로는 더 이상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패널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시설의 개비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학교에서의 실천과 관련해서 저희가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결정과 정책과 일들이 과연 생태적 전환이라는 큰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일인지에 대한 어떤 성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텃밭을 만든 꼬마들이 텃밭에다가 모종을 심어 놓고 똑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기념사진 찍은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똑같은 옷을 맞춰서 입는 그런 소비의 방식은 사실 텃밭을 만드는 것과는 모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원을 쓰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자신의 어떤 그 주체성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는 방식, 그게 가장 생태적인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있는 것들을 바꾸게 만들고 또 고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생태적 교육과 스마트 그린스쿨에 맞는 그런 정책이라고 느껴지고요. 생태 문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성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쓰고 많이 생산하지 않지만 행복하고 풍요롭고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그런 고려들이 학교에서 많이 논의되고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뭐 주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주인공이 되려면 환경교육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돌이켜보면 거의 못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학생들은 와서 게임하는 거거나 얼굴에 화장을 하죠. 왜냐하면 최소한 그거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없는 친구들 그냥 잡니다. 왜냐하면 자는 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거의 유일한 일 같아요. 그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돌려주는 교육이 학생들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답을 구하는 교육은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는, 그리고 과거에 그랬듯이 그런 상상력과 질문을 키울 수 있는 건 자연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탐구나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변화의 틈이 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사회가 요구하는 건 교사들한테 니들이 그걸 할 수 있어 못 써 이거를 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기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할 거야 말 거야를 묻는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니네가 안 한다면 사회가 하겠다라는 입장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서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공격받는 시스템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활기록부랑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치료해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과감하게 치료를 못할 거면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새로운 교육을 여는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를 맞아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저희들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 같이 나눴습니다. 이 포럼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그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이 함께한 그 포럼인데요. 1차 포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포럼을 통해서 더 나은 또 더 영향력 있는 그런 포럼들을 만들어서 2차, 3차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